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후삼국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왕건과 견훤의 싸움이죠. 927년 견훤이 공산전투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대구 팔공산 근처의 전투에서 왕건은 패하면서 진짜 왕건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 왕건을 살리고자 고려의 맹장 신승겸과 김낙이 대신 죽습니다. 이 공산전투 패배가 왕건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팠던 게, 공산에서 패하고 나니까 공산보다 훨씬 남쪽이었던 예전에 가야금방, 지금의 진주성 근처 경상남도 서쪽 강주를 견훤이 무혈입성하게 되고, 이게 그러면 신라 수도 경주 남쪽까지 대야성 점령도 진작에 했으니까 이게 견훤이 다 점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왕건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호족들이 동요한다. 무슨 말이죠? 왕건을 믿고 따랐던 호족들이 동요하니 왕건 입장에서는 국면 전환이 필요했고, 그래서 후백제의 어느 곳을 공격하는데 그게 왜 하필 삼년산성이었냔 말이죠. 삼년산성은 실제로 그 성에 틀어박혀서 수성하는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전적이 149승 1패. 그 1패는 통신라 하대 김원창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김원창 군이 삼년산성에서 신라군에게 맞서다가 신라군이 삼년산성을 점령했던 딱 한 번의 공성전에서 승리만 있었던 그 산성을 공격했다가 당연히 왕건이 삼년산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청주까지 도망쳐서 다시 한번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누가 구해준다고요? 유금필이 구해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후백제 견훤의 공격은 계속됐고, 오곡성에서는 실제로 초반 전투에서 고려군이 패한 것도 있지만 그냥 고려 장수들이 성문을 열고 항복을 해버립니다. 양지나 명식 같은 인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왕건은 그걸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경에 있는 그 명식이나 양지 등의 가족들을요, 가족인데 부녀자잖아. 부녀자들을 거리에서 조리돌림하고 철퇴로 내리쳐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철퇴하면 생각나는 인물 있죠. 궁예. 그러니까 최응이 왕건에게 이러면 폐주 궁예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그래서 왕건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그래도 조리돌림 시켜라. 그리고 칼로 목을 내리쳐라. 이제 철퇴가 아니라 칼로 죽이죠. 그만큼 왕건이 심적으로도 약간 코너에 몰려 있었다. 그런데 1년 후 929년에는요. 어찌 보면 왕건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견훤 턱 밑까지 치고 들어가 있었던 나주마저 견훤이 재탈환합니다. 이건 뭐죠? 927년의 공산전투 견훤의 승리, 928년의 견훤의 강주 점령과 견훤의 삼년산성 전투 승리와 견훤의 오곡성 점령, 그리고 929년에 나주까지 견훤이 점령하게 되니 이 929년에 견훤 나이가 63세였거든요. 완전히 견훤의 최대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승전했기 때문에 후백제 군사들이야 전장에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고려와 신라로 가는 길목을 끊어버리고자 견훤은 1만 이상의 병력을 이끌고 고창을 공격합니다. 이때 고창 그러면 전북 곡창, 장으로 유명한 그곳이 아니고요. 선우사로 유명한 곳이 아니고요.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이 당시에는 고창으로 불렸습니다. 이 고창을 점령하게 되면 근처에 가장 큰 도시였던 상주마저 흔들리게 되고, 어차피 중령 고개는 후백제가 점령했으니 이게 고창 털리고 상주 털리면 이제는 신라 경주와 고려의 길목이 완전히 차단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남쪽은 그냥 후백제 땅이 되는 거죠. 다시 남북국의 대결이 시작되는 거죠. 이 남북국 시대라는 말은 통일신라하고 발해를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발해가 926년에 멸망한 건 왕건 입장에 조금 운이 좋은 거예요. 왜? 발해가 멸망하면서 발해의 지배층들이 그대로 고려에 망명하면서 고려 인구가 늘어나게 되니까 고려의 국력이 조금 더 강해지는 건 사실인데, 물론 발해 멸망 직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927년 공산전투, 928년 강주전투, 삼년성 전투, 오곡성 전투, 929년에 나주 점령까지 완전히 왕건은 다 패했습니다. 하여간 견훤이 고창을 공격하려고 하니 이 고창을 포기할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왕건이 진짜 고창을 포기해버렸으면, 야, 지금의 충청도와 전라도와 경상도를 완벽하게 견훤이 틀어지게 되면서 이게 미국 생산량이랑 이런 게 강원도까지 포함하고 있는 고려랑 비교해도 훨씬 앞서게 되죠. 인구도 훨씬 많게 되죠. 그리고 그냥 신라까지 그대로 견훤이 먹었을 경우에 그 근방에 있는 호족들이 견훤 편을 들었고, 그랬으면 내가 생각할 때 후삼국 통일의 주인공은 견훤이 됐을 거다. 아마 왕건은 망국 태클을 탔을 텐데, 실제로 왕건 입장에 포기하기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고창에 고려군 3,000병력이 묶여 있었거든요. 그 3,000병력이 후백제 견훤의 친위부대 1만 이상의 병력이 포위당해 있는데, 왕건이 고창으로 출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왕건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이가 있었으니 유금필이죠. 내가 가서 후백제군을 격퇴하겠으니 고창으로 출동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왕건도 병력을 이끌고 고창으로 갑니다. 이 안동으로 출격을 하는 왕건이 워낙에 지금까지 후백제와 많은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패로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령을 후백제군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고창으로 가는 길에 태로를 닦아가면서 진격하려고 하니 유금필이 굉장히 화를 내죠. 아니, 전쟁하러 갔는데 뭐 치면 죽는 거지 왜 지금 살 길을 먼저 생각하냐, 이길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왕건도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견훤 앞에 당당하게 진을 칩니다. 고려 왕건의 주력군과 후백제 견훤의 주력군이 겨우 500보 남짓 된 거리에서 진을 치는데, 왕건의 군대는 석산이란 곳에, 후백제 견훤의 군대는 병산이란 곳에 진을 치는데, 고창이 훗날 안동이 되니까 안동 병산, 그 유명한 병산서원, 유성룡 생각나고, 그 낙동강 상류 정말 기암절벽과 더불어 아름답고 그 모래톱 정말 예쁜 곳인데, 물론 그 병산이 아니다, 석산이 아니다 하고 석산과 병산에 대한 위치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두 부대가 몇 달간 그렇게 대치하고 있을 때 그 두 부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저수봉이라는 높은 고개를 유금필이 선점합니다.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그 신검이 저수봉을 지키고 있다가 신검, 견훤의 큰아들 유금필에게 빼앗겨서 신검의 무능함이 드러났네 어쩌네 하는데, 실제로 사료에서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저수봉을 유금필이 점령한 상태에서 고려와 후백제 주력군이 드디어 전투가 시작이 됐고, 어느 누구도 우열을 판가름하기 힘들 때 유금필이 저수봉에 있는 병력을 밀고 들어와서 후백제 후방을 공격해 버리니, 이때 후백제 주력군 8,000명이 죽습니다. 견훤이 피눈물을 흘리고 퇴각을 합니다. 바로 이 고창 전투를 통해서 후삼국의 주도권은 한 방에 고려 왕건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유금필이 저수봉에서 후백제군의 후미를 갑자기 기습했기 때문에 후백제군이 패한 측면도 있지만, 후백제군 내부에서 약간 조금 반란이 있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후백제 편을 들고 있었던 권행이나 장길이나 김선평 같은 그 고창 지역의 호족들이 갑자기 왕건에게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견훤 입장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요. 왕건 입장에서는 이 김선평이나 권행이나 장길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왕건은 이들에게 안동 김씨 김선평, 안동 권씨 권행, 안동 장씨 장길, 이 성을 하사하게 되니 이들이 안동 김씨와 안동 권씨의 시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안동에 가면 이들을 모시는 삼태사 사당이 있습니다. 이들을 삼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고창에서 계속 제가 고창 안동 왔다 갔다 한다면, 당신은 고창이었으니까 고창에서 왕건이 승리했기 때문에 바로 이 동네에서는 지금도 차전놀이가 행해지죠. 그리고 왕건이 고창에서 승리하고 후삼국의 주도권을 가져갔고 신라까지 왕래할 수 있는 길이 확보가 되었고, 이 경상북도가 완벽하게 고려 땅이 되면서 그 지역의 호족들이 그대로 왕건에게 충성을 맹세할 수 있게 되었으니, 왕건 입장에서는 동쪽을 편안하게 했다라고 해서 도시 이름을 안동으로 바꿔준 거 아닙니까? 자, 후삼국의 주도권은 왕건에게 넘어갔고,
실제로 견훤이 너무 나이가 많았어요. 이때 630년에 고창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견훤 나이가 64세였으니 진짜 견훤이 10년, 20년만 젊었어도 이 후삼국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알 수가 없다. 중요한 건 이제 안동까지 확보하게 되니 신라의 경순왕이 드러내놓고 친 고려 정책을 펴니다. 왕건에게 한번 놀러 오십사 합니다. 근데 왕건이 담대하게 50여 명의 호위 병력만을 데리고, 물론 그 호위 병력에는 유금필도 있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견훤은 수많은 병력과 함께 경주를 들어가서 포석정에서 놀고 있었던 경혜왕을 막 자결을 시키고 실제로 뭐 아녀자들 겁탈하고 이랬다라고 하는데, 왕건은 50여 명의 호위 병력만을 데리고 가서 경순왕을 만나고 신라의 왕과 관료들과 잔치를 열고 한참 오랫동안 경주에서 머물고 오니, 야, 민심이 완전히 왕건에게 돌아서게 되는, 이 민심은 신라의 민심이겠죠. 왕건이 참 그런 건 잘해. 그래서 당시 경주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또 돌아다녔습니다. 예전에 견훤을 만났을 때는 호랑이나 승냥이를 만난 것 같더니 왕건을 만나보니 꼭 부모를 대하는 것 같다. 자, 이제 견훤은 이 어려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또 극복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는지, 왕건은 후삼국의 주도권을 쥐고 계속해서 후삼국 통일을 향해 어떻게 달려가는지, 그건 또 다음 시간에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